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 맞나요? 예, 그걸 다 외우시네요. 대단하시다. 외웁니다. 저도 못 외우는데. 프란체스코는 현 교황 이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외우고 있는데 대구 가톨릭대 원래 효성여대.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은 남녀공학. 지금은 남녀공학. 저희 때는 참 미팅 굉장히 하고 싶었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군요. 요즘 남대 여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몇 개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게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예전에 제가 남중 남고 나왔는데 다 남녀공학. 그렇죠. 요새 맞아요. 공학이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벽을 하나둘씩 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자, 그래요. 오늘도 정치생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섰습니다. 참 이 꼬라지를 보는 기분은 참 엿 같습니다. 예. 엿이라는 표현보다 더 센 표현이 있는데 뭐 엿 정도로 절충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 얘기들 포함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결국 관료주의의 문제인데 관료주의의 민낯을 제대로 까면서 또 오늘의 대선 전국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 아유 세상에. 성주 참외. 참외하면은 성주 참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성주 참외 맛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안에 전자파가 또 들어가 있는. 아니, 전자파가 들어가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싸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천연 참외. 성주에서 직송하는 단맛 폭발의 무농약 관조 참외를 소개합니다. 관조는 이제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제 닉네임인데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도완영 씨의 별명입니다. 성주의 완영이. 성주의 완영이 예전에 또 유명한 완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완영이라고. 이완영. 예. 그게 아니라 도완영. 전혀 관계가 없는 도완영. 이완영은 이부망천 다른 사람. 아, 그분은 딴 분이고. 아, 딴 분입니까? 예, 예. 예. 성주 참외농부 도완영 씨 별명입니다. 그래서 관조 참외라고 불리는데 관조 참외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에 콜레마니 진딧벌과 미끄레꽃 노린재 등을 이용한 천적 농법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참외를 키웁니다. 또한 관조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꿀벌에게 맡기고 꿀벌이 수정시켜주는 만큼만 수확합니다. 인공 수정과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워낸 참외는 속에 씨가 크고 많이 씹힙니다. 저는 씨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다 도려내는데 아니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왜 그걸 버리나. 씨가 크고 많이 씹힌다는 점은 그만큼 또 많이 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씨가 작은 인공수정 참외가 먹기에는 더 편할 수 있어도 자연이 주는 진짜 단맛은 인공수정 참외보다는 자연수정된 관조 참외가 압도적입니다. 예년보다 초여름 비가 많아서 참외 당도 관리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고객께서 실망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도완영 농부, 관조 농부는 일일이 연락해서 추가로 배송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당도 관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믿고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대폭 인하했어요. 관조 참외 3kg 27,000원, 관조 참외 8kg 6만원. 야, 이 가격에 이 퀄리티의 참외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단맛 폭발의 무농약 성주 관조 참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맛보시죠. 네. 아, 이거 들고 있는데도 아주 되게 크네요, 알이. 네, 예. 아, 아유, 달다, 진짜. 맛있네, 진짜 달다. 제 아주 절친한 후배가 하나 예. 지금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고 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성주 고령에 농화를 많이 갔어요. 농화를 가면은 벌집을 몰려 하냐면은 따다가 버린 참외, 수박 이런 거 그냥 뜨끈뜨끈하잖아요. 여름에 그거 한 통 다 먹어. 이렇게 벌집을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따서 먹으니까 맛있죠. 맛있어. 쪽에서 버려도. 이게 작아야지 이렇게 단맛이 나는데 예. 크기가 큰데 이렇게 다네요. 과일은 이 장마 오기 전에 따야 돼요. 그렇지. 비가 와버리면 이제 당도가 떨어지거든. 근데 이거 관조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지켜보면서 참외 키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성주에 참외 농사 하는 사람들이 농가 소득이 엄청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참외는 다 성주 참외야.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가요?
저 참외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참외하고 수박 가운데 메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거보다도 저 수박보다도 참외도- 메론보다도 맞아요, 맞아요. 참외가 맛있어. 맞아요. 씨도 씹어 먹어야 돼요. 원래. 그럼 이 성주 옆에 김천이 있다면서요? 김천 신도시에는 또 이제 김전 살짝 위, 성주보다 위에. 인가요?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 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면은 참 좋을 텐데. 이번 대선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고향이시죠. 안동 고향이시죠. 그분이 나오시면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이야기 하는 분 있어요. 레베이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지금 후보층은 처음 아닌가요? 그쪽 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처음이죠. 부겸형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이. 뭐 부겸형,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 그쵸. 뭐 이재명 지사 이런 분이 경북 출신이죠. 경북에도 지금 민주당 단체장이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죠. 한 명은 입당했고. 구미시장. 예, 구미시장은 이제 당선된 분이고, 구미시장은 이제 옛날 과거에 제야민주화 운동하신 분이에요. 오. 예, 그런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박정희 고향에서. 아유. 예. 그것도 박정희를 미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면 대결해서. 정면 대결해서 구미시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구미가 과거에 산업도시로 위상이 높았는데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셨고 또 박정희 향수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또 싸웠던 분이죠. 어떻게 다음에도 좀 가망성이 있을까요? 해볼만 합니다. 해볼 만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세요? 또 한 분은 제가 영준과 안동인가 어디 입당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쪽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서가. 민심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TK에도 이제 심했는데 TK의 거점 도시들 이제 왜냐하면 TK가 요즘은 때로는 호남보다 더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경북이 거의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계속 TK를 기반으로 해서 저쪽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서도 네. TK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 발전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이제 대구 경북도 이제 예. 그런 논리가 먹히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 중에 누가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자기를 믿고 발탁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달려들고 물어뜯는 배신자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저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울지검장 발탁해줬을 때 그 전에는 완전히 한직에가 있었잖아요. 네. 이걸 발탁을 해줘서 그때 그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들떠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떻게 배신을 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온 경우는 지금 처음일 거예요. 네, 여권의 대선 후보로 가는 경우는 좀 있었는데 야권으로 가는 건 처음인 것 같고 또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이건 참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발탁시킨 분에 대한 예의는 있어줘야 우리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괴물은 아니구나. 최소한의 도의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뭐 정치 이전에 인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하고 오만불손한 오늘 윤석열 총장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네. 관료들의 역모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관료들이 말이죠. 최고 관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니까요. 자기들이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권력이 있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의 상황이다. 잠시 왔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관료들이. 그렇죠. 그런 관료들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정권은 바뀌어도 자기네들은 무한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그 자기 부처를 지키기 위한, 검찰을 지키기 위한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재형하고 윤석열뿐 아니라 홍남기도 공랑이 뭐 네, 같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관료들의 난 3인방의 난이다. 그러네요. 어제 그런 오늘에.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 세 명이 정말 역적의 다름 아니지만 또 이 역적을 발탁한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내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인사가 대통령의 사실 유일한 권력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만이 권력인데 네. 지금 대통령께 직접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 실무를 보통 대통령이 그 인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무안을 올리잖아요. 도대체 실무안을 올린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그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대출과 관련한 거를 좀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알았을 건데 아니면 본인이라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 명단을 3배속 5배속 안에 해갖고 올렸을까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저는 뭐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실보다는 민정 쪽에 이제 공직기강 쪽에 검증에 미흡한 뭐 이런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얻어맞고 욕먹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아, 인사수석 잘못은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수석은 민간검증이라든가 주로 뭐 이렇게 세평 듣고 세간의 평가들 듣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서류 정리를 하고요. 세평으로는 알 수가 없지. 세평으로 알 수 없죠. 의미라는 공직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공직기관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인사 3명은 윤석열, 최재형, 그다음에 장하성입니다. 아, 장하성? 네, 장하성이 초창기에 오. 정책 방향에서 홍남기인 방향을 줄 잘못 알았는데. 잡았기 때문에 홍남기는 이제 뭐 진행형이니까 마지막에 나오면 또 역대급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장하성이 첫 궤를 잘못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는 인사를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그런 저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문제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를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 집권 전략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권 정부의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까? 집권 전략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하성 실장 같이 용광로 인사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측면들 여기서도 잘못이 됐고요. 박성민 씨에게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써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맞아요. 입장인데 네. 박성민 씨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박성민을 거죠. 누가 알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딱히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성민 씨하고 같이 일도 좀 해봤고 네. 일을 제법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인데 이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게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던 자리를 정무수석실로 옮기면서 데리고 갔잖아요. 네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으면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정무수석실에 데리고 갔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 이벤트 했다고 이제 고백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몇 번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유아복지과에는 그러면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그럼 농림부 동물복지과에는 동물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이게 정치라든가 행정을 이벤트로 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바둑 두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아나운서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 태권도 선수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고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전문성과 관료제라는 것을 뒷받침해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평을 넓혔는데 참 윤석열 보면서 지금 윤석열도 초반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칼을 잘 휘두르는 검찰을 그렇지, 데리고 왔다는 그렇지. 정치 이벤트였어요.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예. 장하성도 문재인 캠프 출신이 아니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안철수 쪽 사람 안철수 쪽 아니었어요? 사람이에요. 안철수 쪽 사람인데 용광로 화합한다는 이미지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최재형 삼성전자 초반에 임명할 때 저 사람 과도하게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보수 세력을 통합하겠다 그런 측면으로서 했는데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예요. 스스로 뭐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결과로서 책임지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잘못된 인사였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윤석열 기자회견 후에 주식시장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이 줄줄이 급락을 했어요. 테마주도 있긴 있나요? 그럼요, 있죠. 정치인들은 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저 돈 좀 번 사람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테마주가 하락한다? 게다가 또 가장 컨벤션 효과가 뚜렷할 그렇죠. 그런 출마 선언 당일에 비가 와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용을 보고 좀 실망을 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렇게. 뭐늘 하는 이야기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소득주도 성장, 주택 정책 탈원전, 매표 저는 행위, 뭐 이런 걸 특히 이제 비판했던데.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 있으면서 배신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법조인들 제발 그만 들어와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헌법은 법학일까요? 정치학일까요? 헌법은 정치학이에요. 헌법의 대부분의 그렇죠. 내용들이 정체라고 합니다. 정치 체제, 그다음에 정치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치학이거든요. 정치학 하는 사람들하고 법학 하는 사람들하고 개념 정의를 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정치학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법학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 현재에서의 규정과 법리만 맞아요.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되게 미시적으로 보더라고요. 미시적으로 보죠. 네. 이게 정치를 협소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법률가 정치예요. 근데 이게 법률가라는 게 미국의 법률가는 정치인이에요. 미국의 법률가는 라이센스만 따잖아요. 법률가라는 게. 라이센스를 따서 정치적 활동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다시 공직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률가는 그냥 공직자예요.
관료예요, 관료. 네. 흔히 아는 판사, 검사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이 정치적인 것이 없어지고 지금 모든 국회 정치가 서로 소송하고 사법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로 가고 헌법재판소로 가고 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솔직히. 참 그래요. 오늘 저 윤석열 출마 선언 또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갑자기 분노지수가 확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분노가 심할 때는 바로 참외를 먹어야 됩니다. 시원한 참외. 아유, 참외도 시원하네. 아니 근데 윤석열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고개를 너무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처음 봤어요. 우리 이제 고개를 흔들 때 그 표현을 턴다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속된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만 머리에 속된 표현 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목관절 나갈 것 같아 계속 그렇게. 그게 이제 동네 건달들 스타일이죠. 아 그런가요? 네. 턴다고 하죠. 옛날에 그 유인태 정무수석께서는 막 마이크를 잡더라고. 마이크를 빨리 화면을 돌리면은 마이크 잡고 마이크 높낮이를 이제 조절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계속 이래. 뭐 하여튼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근데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봤는데요. 이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라고는 또 안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지는 않은 거죠. 네. 나는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디다가 지금 쓰는 단어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권 카르텔 이 정부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니 자기가 검찰권을 지멋대로 막 그렇죠. 행사를 했는데. 그거야말로 이권 카르텔이죠. 그래서 이제 윤호중 오늘 원내대표가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세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자기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라고 하니까 윤호중 대표가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네. 말을 잘해요. 아니, 윤석열 대표가 그때 뭡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독재에 밀붙어서 꿀 빨다가 그때 이후부터 이게 네. 뭐가 터진 것처럼 너무 메시지가 좋아요. 존경합니다. 예. 윤호중 대표님이 이게 심으셨다는 소문이 쉬운 게 아니고 쓰신 겁니다. 씌우신 게 아니에요. 차마 말 못하겠어. 알겠습니다. 그거를 컨설팅한 게 우리 이근영 선배님이. 아 그래요. 아니 요즘은 좋아졌는데 옛날에 우리 17대 때는 한 번씩 바람 불어가지고 네. 고생 좀 하셨구나. 떨어뜨리고. 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네. 이게 사실은 좀 제조된 분들, 응? 네. 제조 산화가 아니라 제조 투발을 하신 분이 누가 또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우리 대표님이 그건 잘 모르겠네. 있나요? 한만이 옛날에 저는 그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아니 우리 저 황교안 씨가 한번 나오려고 했잖아요. 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나 미안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난 그동안 가발인 줄 알았다. 그리고 아울러 또 돌아다니면서 황뚜껑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서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릴 때 우리 외삼촌하고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외삼촌이 가발을 쓰셨는데 네. 가발을 꼭 두루마기 휴지 위에 올려놔요. 자다가 보면은 귀신 나온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5년은 젊어지셨어요. 그렇게 그래요? 스타일링을 하신 다음에. 그럼요. 네, 한 5년은 젊어지셨어요. 저는 단언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고 실력자입니다. 네, 제일 맞아요. 실력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왜 80%로 하셨나? 무슨 80%? 그저 소득 소- 하위 80% 재난지원금. 저는 거기에 뭐 또 작동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작동 뭐가 작동이 세력 관계가 됐습니까? 작동한 것 같아요. 세력 관계? 당내 세력 관계가 작동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송영길 세력 관계라. 대표나 지도부는 저는 재난지원금 100% 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봐요.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당내에 반 이재명 의원들의 의견이 저는 뭐 강하게 민주주의 4.0 뭐 민주주의 4.0일 수도 있고 뭐 누구라고 그러면 꼭 집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홍영표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전해철 생각. 맞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친한데 저는 저도 친해요. 조심해야 돼요. 홍영표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스타일이. 예. 홍영표 의원님은 원래 좀 약간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넓은 사람이요. 그 모시는 인간들은 뭐 다 저쪽이더만 보니까 찢 이런 표현 많이 쓰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이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방송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경선하는 반 이재명 쪽에 있는 후보들이 이재명 이겼다고 당에서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공졸하게 그 80%로 가자고. 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뭐 찰나적인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네. 선거 가서 대선 가서 도움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책인데. 지금 이게 코미디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게 상위 이제 20%는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하는 중위소득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4인 가구면은 970만 원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97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아, 그럼 웬만큼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웬만큼 다 받을 건데 왜 그걸 억지로 이렇게 20%를 자르느냐? 아니 이거 자른 게 아니고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다른 방식으로 주는 그게 건데 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좀 그게 이상하긴 코미디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네. 그게 뭐 오케이 캐시백도 네, 아니고 더 그게 뭐 복잡하게 정부에서 지금. 무슨 그런 짓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 그거 오케이 캐시백 안 하고 그냥 재난지원금 100%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캐시백 하는 이유가 경제 활성화잖아요. 소비 늘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재난지원금 100% 주는 것도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나눠서 만든 이유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말씀드려서. 포퓰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끄트머리 좀 남겨놓고 우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100%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들거든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거면요 무상급식도 다시 되돌리고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하는 것도 상위 20%는 의료보험도 민간 의료보험으로 돌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야죠. 그 중고등학교 의무교육 하는 것도 상위 20%는 다 돈 내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야죠. 아, 참. 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관료들의 정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엉터리라는 뜻. 이재명이 잘 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막았다면은 정말 좀 너무 슬프네요. 아니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아니 그래 보이는 면도 저는 있어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를 굉장히 좀 응원하는 입장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절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 구조 내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 당시 캠프 때도 도와주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 정책이라는 상황에 몰려버리면은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소수파가 될 수 있어요. 당 대표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당장 그 우원식 의원 지난번 대표 경선 때 이제 경쟁자였던 우원식 의원은 80%가 뭐냐 다 줘라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지금 다 주는 게 이재명의 기본소득? 철학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빅엿이 되는 거 아닙니까? 80%그 제한이. 그럼 그냥 99%라고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걸로 하지 그랬어요. 진짜.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에게 말하자면 경선 국면에서 혜택을 주는 거냐 이 논란 때문에 주저했다면은 지금 이런 80%는 도리어 이재명 엿먹이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캠프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작동했다고 봐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할 때 50%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네. 80% 제가 금방도 설명했듯이 80%하고 100%하고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고 맞아요. 100% 받고 간 뒤에 흔히 하는 기부금 방식이라든가 어떤 있잖아요. 기부 방식이나 그렇죠. 다양하게 네. 돌려올 수 있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80%라는 이상한 기준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도 있지 않았나 의심해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여기는 주류도 아니고 당이 기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딨어요. 대선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저는 뭐 생각도 저기 들고. 이번에 80%안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 지금 주장했느냐 아니면 몇 프로 주장했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거 당에서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의 적통 후보를 만들 것이라면서 오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적통 후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민주당 적통 후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누구는 비적통 후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가장 비적통 후보는 저기 이낙연 대표 한 번씩 당이 다른 적이 있었고 그렇지. 김두관 의원 한 번씩 무소속일 때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이재명 지사는 정치 시작하고 열린우리당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외인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 또 자기들이 무슨 뭐 적장자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얘기하는 거는 적통은요 뭐 흔히 하는 우리는 뭐 친노냐 친문이냐 동교동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보 개혁 노선을 꾸준히 지켜왔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 가치와 노선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차기 대선 주요 후보들 상대로 해가지고 경제부문 대통령 국정과제별 기대감 중도층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 대통령으로는 뭐 단연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윤석열과 이재명을 놓고 이제 조사한 건데 20% 격차인 것도 있고요. 10%대에서 격차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분야 서민의 주거 안정, 부의 양극화 해소,
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대, 경제 위기 관리 체계 확립, 노사 관계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금융시장 안정 모든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경제 분야 국정과제별 성과 기대감, 이건 또 조세일보에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50%가 모두 넘은 후보는 이재명 지사밖에 없습니다. 다 50% 미만대고요. 그래서 평균만 보면은 이재명 53.2, 그리고 이낙연 42.7, 그리고 윤석열이군요. 다음이 39.3, 그다음에 정세균 38.4. 그 전에 또 정세균 형보다도 안철수가 네. 0.1%포인트 더 앞서네요. 38.5. 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신 뭐 소감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 미칠 여파. 이게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경제 네, 네. 능력에 대해서 이제 미래 역대도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나 그 사람의 업적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모든 7개 문항을 조사를 했고 이게 웹조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네. 1000명을 조사한 건데 예, 엠브레인이 조사한 겁니다. 예, 엠브레인 조사를 조세일보 하는 말고 겁니다. 앞에 예, 그렇죠. 소개했던 예, 이 엠브레인 두 가지가 조사 결과. 같은 하나 엠브레인 거를 지금 2개로 지금 같은 조사예요?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예, 조사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5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외에는 다 지금 30% 또는 40%대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재명 지사만 이렇게 높은 과반이 넘는 점수를 받았냐? 이거는 지금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만 유일하게 그분의 공약을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지사가 이걸 했지 딱 기억하는 것들을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정비라든지 예. 또 뭐 수술실 CCTV라든지 이렇게 작지만은 작아도 그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저 사람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MB도 청계천, 그러니까 또 추상적인 버스 전용차로. 그렇죠.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만 사실 막상 대통령 공약으로는 747이라는 완전히 추상적인 걸 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을 선택할 때 디지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다음은 어떤 걸 맡겨도 또 성과를 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경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가 거시 경제 정책을 밝힌 적이 없어요. 없죠. 근데 1등에 나온 이유는 유능하다, 성과를 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 정비를 했다, 신천지 쳐들어갔다, 네.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했다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성과주의라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다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홍보빨이다 그러는데 홍보빨도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네. 나는 이런 정책을 편다라고 홍보하고 각인시키고 그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계곡정비 이런 거 큰 거 말고도 정부에 이제 공공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조달 관련해서 좀 부조리한 면이 있었는데 입찰 단합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입찰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부조리한 면을 좀 싹 바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짜잘한 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엣지, 네. 맺고 끓음이 분명함. 그렇죠. 이게 유능하게 보이고 네. 유능하니까 경제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 하나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 출신 경제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정치인 출신 경제 대통령이 돼야 경제를 잘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왜요? 김대중 대통령. 네. 대중경제론. 대중에게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정보화 사회잖아요. 박정희 일부 인정해줘야 돼. 근대화 네. 인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IT 산업을 양성해서 선진국까지 오게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럼요. 벤처고 DJ예요, 그걸로 지금 DJ.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그래서 윤석열 씨도 그 정부와 사회의 지평선을 넓혔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윤석열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인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경제하고 정치가 가지는 굉장히 적대적 속성이 존재해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는 효율성 위주입니다. 그렇죠. 효율성 위주인데 정치는 뭐냐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정치는 평등이 우선이에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프랑스 3세기 이야기할 때 자유평등 박애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박애를 원래는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표현합니다. 네. 소셜 솔리다리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평등이라는 개념이 다시 도입돼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줘야 돼요. 이런 개념에서 이 자유평등, 그다음에 경제와 정치라는 것이 늘 경쟁하면서 균형감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제인들은 정치 과정, 민주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은 독재를 하게 됩니다. 독재를 그쵸. 하게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은 경제인은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MB가 경제 대통령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했을 때 예. 저도 좀 걱정됐던 게, 아,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부의 어떤 네트워크, 만드는 방식. 예. 또 접근하는 방식, 이 모든 그렇죠. 것들을 공공에 반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염려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수익 모델이 됐고 이권이 됐습니다. 정말. 이권의 카르텔이 됐고 그 아마 특히- 역대 최고의 경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니까.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덕입니다. 네. 근데 오늘 윤석열도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자유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철학적 기조하에서 자유를 강조하는데 지금은 그 자유가 뭔가 이 불평등한 거를 해소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다시 가져오게 아,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저 성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건 없어요. 뭐 공정 자꾸 얘기하는데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법치국가. 아, 역시 그 법치국가도 비슷한 논리 구조에서 그 법률가가 법치국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예. 우리 법치국가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는 늘 이 체제에 순응하는 겁니다. 네. 함무라비 시대 때는 함무라비 독재 왕정을 뒷받침하는 법치국가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렇지. 박정희 시대 때는 유신 독재 체제를 인정해주는 법치국가가 존재합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요. 예. 법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하위 개념인 거예요. 법을 무조건 지키자. 그래서 우리 악법도 법이냐? 악법을 어겨야 됩니다. 네. 악법을 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왜? 독재자가 악법 만듭니다. 그럼 법만 잘 지키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냐? 아닌 거죠. 독재에 순응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예. 법치국가를 내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잘못된다면 법에 의한 독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한테 악법은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밟아버리겠지. 그렇죠, 그렇죠. 무력으로 지나. 아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와서 밟을 거예요. 틀림없이.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어겨야 됩니다. 예. 악법은. 그래요. 진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 앞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김 대통령 한번 연구해 보자.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신 헌법 법을 안 지켜가지고 감옥 가신 거예요. 네. 독재자의 헌법을. 그러네요. 예. 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나쁜 법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일단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네.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복지국가죠, 복지국가. 모르겠어요. 그거. 복지국가와 뭘 그다음에 지켜주겠다는 안전한 거야 이게 국가 뭐 도대체. 이런 예. 그 이제 3천만 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네. 3천만 원 주겠다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마저도 본인이 그렇게 총리였을 때 대표였을 때 그렇게 시큰둥했던 보편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기 보편복지를 이야기해놓고는 또 왜 10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긴 그게 또 안 반대예요. 밀어붙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복지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시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로건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그냥 슬로건에만 그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결론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선 연기 없이 네. 원칙대로 한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선입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근데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지지율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좀 미세하게 보기는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아까 이제 자료도 봤는데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3위, 2위 경쟁이 들어가면서 예. 판도가 지금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지금 이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좀 불쌍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좀 약보합세 정도. 약보합세죠. 네, 이렇게 예. 뛰고 있는 정세균 양상이었어요. 후보는 큰 지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양보합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죠 정세균 네. 총리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저 우리 추미애 후보 얘기하면서 네. 소상히 다루도록 하고요. 정치생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KBS 한국리서치 조사 네네. 보면서 제가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 남성들이 8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급격한 보수화가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약자를 위한 큰 정부의 필요성, 타인을 도우려는 사회적 배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 성평등 정책 강화에 대한 태도, 페미니스트 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공정성 인식,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 학력,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한 태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수용성, 봉급을 능력과 실적에 100% 연기하는 데에 대한 태도, 환경보다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하여튼 이런 항목별로 보면은 굉장히 보수에 가까운, 아니 극보수가 돼버린 네.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네. 저 조사를 저도 보긴 봤는데 저게 이제 약간 문항 자체가 이대남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저도 이제 여론조사하면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지역 변수나 연령 변수를 사용할 때 분석할 때 네. 나온 데이터지만 그걸 그대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씌워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말하자면은 있어요. 응답하는 사람이 그렇죠. 만약에 그래, 이제 내 아주 화끈한 입장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화끈하게 답해주지. 그런 경우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대구 지역 같은 데서 만약에 백신 접종에 대한 접종 의향이 낮게 나왔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전국 다 조사를 했을 건데 대구만 딱 띄어가지고 거기선 특별히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구 지역에 대한 선입관이 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사가 잘못하면은 이 이대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를 약간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가설 설정을 이미 이대남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항도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인식을 알아보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하다가 약간 편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향을 유도한 측면이 있네요, 그죠? 조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저렇게 서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보편적인 걸로 끌어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예. 이대남이 마치 보수화됐다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이대남 입장에서 저 결과를 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도 언론에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그걸 다시 종합하는 분석이 더 필요했는데 약간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적으로도 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 사항이 필요해 보여요. 그럼요. 예. 저 문항도 보면은 이제 저게 아마 저거의 기준축은 진보 보수 이념 성향을 베이스로 해갖고 저걸 다 이제 섞어가지고 분석을 했을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진보와 중도 보수에 대한 정확한 그 이념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없어요. 그냥 네가 너를 생각했을 때 진보인 것 같냐, 중도인 것 같냐, 보수인 것 같냐 딱 한 문항 가지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차원을 여러 개 해갖고 그걸 그룹핑을 따로 또 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거가 약간 좀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제가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요 질문 사항과 관련해서 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그 청년들하고 가까운 견해를 갖는 편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네. 뭐 약자 배려라든지 그렇죠. 우리 생태에 우리가 좀 더 네. 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방식의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진보에 가깝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다 쏠렸다라는 이런 분석 결과는 청년들의 진심을 왜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대론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인 연령이 어디입니까? 세대론으로 봤을 때. 7, 80대. 그렇죠. 7, 80대죠. 20대가 될 수가 없고 다만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청년들의 그런 심각성이 반영된 거로 오히려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도 없고 그냥 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은 저는 신학 박사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 아닙니다. 문화학 박사. 문화학 박사. 예. 예, 예. 짜장 박사에 좀 더 가깝다고. 짜장 박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학 문학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인데. 아니 근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냥 인상 비평을 하자면은 네. 이게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연애도 못 합니다. 연애도 못 하면은 연애를 못 하고 돈도 못 버는 이 현실에 대해서 처음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겠지. 난 무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의 상황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직시하는 순간 이제 이게 집권하는 세력에 대한 불만과 그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집단적 보수화를 부르는 그렇죠. 측면은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수하라고 그렇죠. 하면 할 수 뭐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이 학생 나무라면 안 되듯이 정당과 정치인은 절대 국민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입니다. 이 일은 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니까
전에 민주당 어떤 의원 좀 오래 정치하신 어떤 분은 애들이 이명박 때 교육받아서 뭐 그런 이야기 절대 그런 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분 있어. 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탓하는 정치인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늙었다 알고 또 그렇죠. 낡았다고 지금 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의론적 관점입니다. 네. 이제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줘야 된다든가 그렇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익 대변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좀 약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이익 대변으로 이제 강해진 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 본질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이익 대변인데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는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익 대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정,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일자리가 정확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 해준 겁니다. 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저는 뭐 조국 장관 문제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로남불 본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못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다. 이런 시대를 만들어줘 버리면 저는 이런 청년들도 다시 진보적으로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노동정치학하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자가 취업해서 샐러리맨으로 회사를 다닐 때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대중들은 진보적입니다.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잘리고 6개월 지나면 극우 보수가 되어버린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네. 뭐 극우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의 그 보수 정당들은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농민들에게 기반합니다. 진보 정당들은 대부분 셀러리맨에 기반합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보수화라는 국면은 뭐냐면요. 일자리, 레이버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여당의 무능함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어르신들이 네. 굉장히 극보수가 되는 이유도 소득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빈곤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개별화돼 있잖아요, 또. 그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그분들을 또 계속 민주당에 취업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취업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어르신들도 뭐 취업시켜야 돼요. 작은 거라도 철저하게 취업시켜야 비정규직이라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사실 여기 문항 내용도 보면은 페미니스트 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공정했다는 인식이 절반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거 문항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진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페미니스트를 고용한 그 케이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과연 정말 정확하게 그 객관적인 타당성 있게 질문을 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 배려의식이 가장 약하고 어떤 공정성도 가장 약하고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좀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20대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30, 40대 가도 마찬가지로 좀 통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좀 나중에 되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괄되게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이대남들이 마치 찌진 않아 찐따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게 덮여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넥타이 부대라고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은 대학 다닐 때 그 전두환 혹은 뭐 박정희 암흑기였을 텐데 의식화될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의식화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과 미래를 다 내놓는 일이기도 그렇죠. 했는데 네. 어떻게 저때 저 분출이 됐을까? 근데 방금 우리 선배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그때는 이제 삼적 호황기라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좋을 좋았죠. 때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사회 기풍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도 꽤 설득력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로서는 문제가 많아요. 네. 왜 한국이라는 게 외국 의존형 경제인데 네. 그 수출 소득주도만 중심. 해서 이게 우리가 내수시장만으로 살 수 그렇죠. 있느냐 그건 아닌데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는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개인이 잘 살아서 국가가 잘 살아주는 그렇죠, 사회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이상적인 사회예요. 근데 그게 약간 카피형이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카피형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탈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렇죠. 탈원전이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탈원전 정책 안 했거든요. 탈원전 정책한 게 아니고 뭐 없앤 원전이 뭐가 있어요? 없앤 적이 없어요. 이제 새롭게 짓는 거를 결정하는 것을 대해서 이렇게 줄인다 이런 측면이고 장기 계획으로서 했는데 그걸 탈원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굉장히 좀 애매해요. 우리 이제 흔히 하는 게 포스트잖아요. 그쵸, 그쵸. 탈이라는 게 네. 포스트인데 네, 이게 포스트. 영어로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말로 한자로 탈 이래버리면 완전 버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후거든. 이후 애프터거든. 애프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애매한 점이 존재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하성 실장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중국에 계시나 그렇죠? 예, 중국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사로 가셨잖아요. 중국 네, 대사. 대사로 가셨죠. 네.
진보 정부의 핵심은 뉴딜을 하든 사회협약을 하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 뭐 이게 뭡니까? 일자리 만드는 거든. 진보 정부는 무조건 일자리 정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20대 남자들의 그 집단적 이반도 실상은 일자리 문제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우선적인 그런 답안은 바로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그래서 제가 제 공약을 좀 이렇게 지난번에 뭐 얘기하셨던 100만 인턴제. 네, 100만 인턴제. 100만 인턴제.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주장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많이 줘 가지고 자영업에서 퇴출되는 분들을 전부 다 이 산업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20대가 명함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명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존재를 그 안에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명함이 없는 20대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분노도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저는 네. 그 디지털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남자를 다 지금 세우잖아요. 남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네. 진짜 그걸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자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 친구가 저런 일을 했을까? 저게 잘못된 건지 알고 했겠죠. 난 알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범죄 처벌을 받는 건데 어쨌든 일자리가 좀 정상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면 저런 일은 안 하지 않았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한국 리서치 조사는 조금 좀 설계 방식이 너무 좀 정치적이었다. 좀 뭐 이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 리서치가 했으니까 잘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저도. 20대가 보수화된다는 이야기 90년대도 했어요. 2000년대도 했어요. 예. 근데 구조화되지 않아요. 보수화보다 젊은 애들이 좀 경공만경한다 그럴까? 좀 버릇이 절대 없다. 구조화되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네. 일자리 문제로 경기 호황이 되면은 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그 해에 네. 20대 개새끼로는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그때 20대였던 지금 그렇죠, 30대 후반, 맞아요, 40대 초반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예.